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전력공학 강사 김민영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3회 산업기사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시험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여러분 최종 점검을 잘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또 변형이 돼서 나올지 또는 각 부분마다 논점마다 핵심을 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 전격 차단 시간에 대한 이제 정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의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려면 좀 이론을 알고 있어야겠죠. 간단하게 이론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가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뭐 V10이라고 할까요? V10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께서 50이라고 해도 되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자, 이랬든 저랬든 여기 차단기가 있다. 서킷 브레이커가 있다. 그러면은 차단기 그리면 옆에다가 무슨 코일 그리자고 했었죠? 예, 그렇죠. 트리 코일 그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차단기가 동작되는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CT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CT 2차 측에 OCR 과전류 계전기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나 봐요. 또는 갑자기 큰 전류가 흘렀어요. 그럼 큰 전류가 흐르면 CT 2차 측에도 큰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이 OCR에 어떤 탭을 예를 들어서 6A로 세팅을 할게요. 그러면은 요 2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6A 이상 흐르게 되면은 OCR은 삐리릭 하고 동작하겠죠. 그럼 그 OCR이 누구한테 이제 신호를 주냐? 트리코일한테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트리코일이 뭐가 돼요? 여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트리코일이 이렇게 지령을 받아서 여자가 된다. 즉 트리코일에 전자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 차단기 내부에는 이렇게 단자가 있겠죠. 지금 이 단자가 붙어 있죠. 이 극과 이 극 사이에 지금 붙어 있는 투입되어 있는 상태예요. 즉 차단기가 온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트리코일이 여자되면서 그 전자력으로 얘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끌어당기면서 뻥 하고 떨어져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뻥 하고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은 온에서 이제 오프로 가는 거죠.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올 때 그냥 안 떨어져 나와. 여기서 지직 하면서 뭐가 생겨요? 아크가 생기죠. 요 아크를 소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차단기였죠. 예를 들어서 육불화 유황가스를 이용해서 저 아크를 없앴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G10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고진공을 이용해서 저 아크를 없앴다. 그러면 그러한 차단기를 뭐라고 하죠? V10이라고 했었던 거죠. 기타 등등등. 자, 이랬든 저랬든 이 아크까지 완전히 차단을 해줘야 여러분 사고 전류가 완벽하게 차단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아크가 살아있으면 사고 전류는 계속해서 흐르는 거니까 완벽하게 차단이 됐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자, 정리. 그래서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라 함은 트리코일이 여자되는 순간부터 그 아크가 소호되는 데까지 걸리는 총 시간을 말한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찾으면 정답은 2번이네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하, 문장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내기가 좀 아쉬우니까 제가 포인트 한 가지 더 여러분 체크를 해드릴게요.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은 보통 3에서 8사이클 퍼 세크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에 3, 5, 8, 10 보기가 1, 2, 3, 4 이렇게 돼 있어. 다음 중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할 때는 10. 요거는 없다. 그래서 3에서 8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거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38광땡으로 외우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투투나인이야. 투투나인. 자, 투투나 할 때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은요 5사이클 퍼 세크예요. 요거 암기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154야. 154 킬로볼트야. 그러면은 요때는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 3사이클 퍼 세크입니다. 3, 4, 5도 마찬가지예요. 3사이클 퍼 세크.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 어떻게 시험에 나와도 거진 다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보너스 문제네요. 이런 보너스 문제는 간단하게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유연학차 H가 50m래요. 그 다음에 수력 4,900kW 출력이죠. 그 다음에 수력 발전소가 있다. 이 발전소의 최대 사용 수량, Q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공식 P는
9.8QH. 자, 여기에서 뭐 물어본 거예요? Q 물어본 거죠? 그럼 Q 냅두고 싹 다 뒤집어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9.8에다가 곱하기 H. H가 50m 줬죠? 그 다음에 4,900. 요 계산하면 something 얼마 나올 겁니다. 실제 얼마가 나온지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요. 보세요. 9, 5, 45, 5, 8에 40 하면은 49 나와서 딱 10 나올 거예요. 한번 계산기 한번 입력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의 목적은, 자, 제열. 자, 열을 다시 가하는데 뭐를 가하기 위해서? 예, 증기를 가열하기 위해서 제열기를 쓰죠. 그럼 제열기는 키워드가 무슨 사이클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제열 사이클이 나와야겠죠. 제열 사이클. 제열 사이클에 바로 제열기가 있는데 그 제열기가 증기를 다시 가열한다. 간단하게 제열 사이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물을 보내주는 펌프가 있죠. 그 펌프를 뭐라고 하죠? 급수 펌프라고 했습니다. 그럼 급수 펌프에서 물을 쫙 펌핑을 해줘요. 보내줘요. 누구한테 보내주냐? 네, 바로 보일러한테 물을 보내주죠. 누구한테? 보일러. 그럼 보일러에서는 연료를 공급하죠. 연료를 공급해서 그 연료로 연소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보일러가 뜨끈뜨끈해지면서 물이 끓겠죠. 자, 물이 끓어서 나오는 증기를 우리가 이제 습증기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 습증기는 아직 에너지 레벨이 좀 낮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여기다 열을 더 가해. 그래서 얘를 이제 아주 에너지 레벨이 높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과열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 과열기를 거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증기가 되는 거야? 그렇죠. 과열 증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과열 증기, 고온고압의 과열 증기가 슝 하고 날아가요. 엄청난 힘으로 날아가는 거야. 예. 그럼 누구한테 가냐? 여기에 이렇게 터빈이 있어요. 터빈이 있는데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터빈이 있는데 요걸 우리가 고압 터빈이라고 해요. 하이 프레셔 터빈이라고 하는데 고압 터빈 쪽으로 가요. 그럼 이제 터빈을 한번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터빈을 때리고 나온 증기는 힘이 좀 약해졌겠죠. 그죠? 그 약해진 그 증기를 요거 이제 습증기거든요. 다시 습증기가 되는데 그 습증기를요. 그냥 다시 물로 바로 회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얘를 어디로? 바로 여기 제열기가 있어요. 제열기. 여기 제열기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제열기 쪽으로 보내주는 거야. 이 습증기를. 그러면은 제열기에서는 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이 습증기를 다시 한번 리히트, 열을 다시 가한다 이거죠. 그럼 제열기에서 나오는 요 증기는 힘을 다시 얻었겠죠. 그러면은 무슨 증기가 되는 거야? 다시 고온고압의 증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에너지 레벨이 다시 올라간 이 증기가 로우 터빈, 두 번째 터빈을 때리는 거죠.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와우, 이렇게 증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사이클을 제열 사이클이라고 했던 겁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요 정도의 여러분 프로세스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수지식 배전 방식과 비교한 것 중에서 뱅킹 방식. 자, 그러면은 뱅킹 방식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수지식, 이 수지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가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지식, 가지식은 어디에서 적합하죠? 농어촌에서 적합하죠. 그 다음에 공사비가 어때요? 저렴하죠. 공사기간이 짧겠죠.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안 좋죠. 안 좋은 거 엄청 많아요. 전압 강하다 크고, 전력 손실도 크고, 고장의 범위도 크고. 자, 이것에 비해서 이제 뱅킹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러면은 뱅킹 방식을 일단 어디에서 사용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 여러분 이것도 또 단독 문제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얘는 부하 밀집 지역에서 쓰는 거죠. 부하 밀집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가지.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수지식은 농어촌, 얘 빼고 나머지는 다 뭐다? 부하 밀집 지역이다. 그러면 이제 뱅킹 방식은 변압기를 이제 뱅킹 여러 대를 이제 병렬 운전해서 저압측 선을 함께 연결해서 쓰는 건데, 아무래도 병렬 운전해서 쓰다 보니까 전체 토탈 임피던스가 작겠죠. 그래서 전압 변동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대를 쓰다 보니까 부하 증가에 대한 탄력성도 향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장 보호 방식이 적당할 때 공급 신뢰도는 향상된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2번. 이 문제는 정답 찾기가 쉬웠네요. 이 뱅킹 방식의 단점이 뭐죠? 단점. 그게 바로 캐스케이딩 현상에 염려가 있다더라. 요게 단점이었습니다. 그럼
캐스케이딩 현상은 뭐예요? 예, 저압측의 고장으로 인해서 여러분 멀쩡한 변압기까지 연쇄적으로 캐스케이딩. 이 캐스케이딩이 우리나라 말로 굳이 이걸 번역을 하면 고장 파급 현상을 캐스케이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쩡한 것까지 다 연쇄적으로 차단되는 것을 캐스케이딩 현상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캐스케이딩 현상은 고장이 확대되는 거지 축소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캐스케이딩 현상에 염려가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뱅킹 방식이죠. 아니 선생님, 그럼 얘는 왜 맞는 문장입니까? 고장 보호 방식이 신뢰도가 향상되지 않습니까? 향상이 안 되는 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텐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조건이 적당할 때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맞는 말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뱅킹 방식 확인했고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거 2014년도에, 13년도인가요? 14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가볍게 다시 한번 풀어보죠. 부하 전력을 W라고 했네요. 부하 전력을 W. 전압을 V, 선로의 왕복선. 선로의 왕복선을 EL이라고 하고, 고유저항을 로, 그 다음에 역률이 100%.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1이네요. 단상 이선식 선로에서 선로 손실을 P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보통 선로 손실 이제 파워 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파워 로스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P라고 했네요. 그리고 부하 전력을 우리가 보통 P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W라고 했네요. 상관없어요. 나중에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나중에 이 기호, 이 글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건 뭐냐?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봤다. 좋아요. 그러면은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지금 단상 이선식이래. 그리고 왕복선 값 줬죠. 그래서 파워 로스는 어떻게 구하냐? I의 제곱의 R이야. 삼상삼선식에서는 여기 숫자 3 넣었죠. 단상 이선식인데 왕복선이니까 I 제곱 R 이렇게 넣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I가 뭐냐? I는 이제 단상이니까 V분의 P겠죠. 요것의 제곱에 그다음에 요거 R. R이라는 것은 전선의 저항이잖아요. 그런데 전선의 저항 R은 로 곱하기 A분의 L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왕복선이라고 해서 EL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2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곱하기 로 곱하기 A분의 EL이야. 그러면은 요 식을 한번 제곱 넣어볼게요. 그럼 전압의 제곱에 곱하기 단면적 A에 P의 제곱에 로의 EL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 그대로 파워 로스 이렇게 오고요.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전선의 단면적 물어본 거죠? 그럼 A하고 PL이 자리를 어떻게 돼? 바꿔야지. 어이구, 죄송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PL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저 공부할 때는 PL이 파워로스다 해서 전력 손실을 PL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전력 손실을 뭐라고 썼어? P라고 했으니까 문자만 바꿔주면 돼. 문자만 P라고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P가 뭐냐? 지금 여러분 부하 전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W라고 했죠. 그래서 P 대신에 뭐로 써주는 거야? 이렇게 W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찾으면 여러분 정답이에요. 어차피 끝자리는 10의 6 쓰니까 쳐다보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일단 전압의 제곱 곱하기 P야. 그러면은 이거 날라가겠죠? 이거 날라가죠? 그럼 둘 중에 하나 정답이겠네요. 근데 L에 제곱 있어요, 없어요? 제곱 없죠. 정답 2번. 사실 여러분 여기 L에 제곱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단위 안 맞아. 그러니까 헷갈릴 것도 없는 거죠. 단위까지 짝짝짝짝 약분하다 보면은 이렇게 풀게 되면요, 여러분 안 나와요, 단위가.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옛날에 나왔던 문제 이번에 또 나왔네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전선로의 중성점 접지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은 중성점 접지의 목적 대표적인 거 서너 가지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 전압을 억제시키죠. 그다음에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 그죠? 지락 전류가 이제 클 때 보호 계정기 동작이 확실하죠. 3번이 틀렸네요. 손실 전력의 감소. 요거 여러분 전력 손실하고 접지하고는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죠. 그래서 너무 뻔한 문제라서 더 읽어볼 게 없어서 이렇게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번 전력계통의 전압 조정 설비. 여러분 전력계통의 전압 조정 설비 대표적인 게 뭐야? 조상 설비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상 설비 나오면은 머릿속에서 딱 뭐가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첫 번째 조상 설비에 대한 이제 정의 여러분께서 딱 꿰차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이 정의는 이제 시험에 이제 덜 나오지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이 조상 설비의 종류, 그 종류에 따른 특징들이 시험에서 잘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 풀기 전에 잠깐 그 조상 설비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동기조상기가 있어요. 동기조상기. 그 다음에 여기 콘덴서 콘자만 쓸게요. 그리고 리액터 리라고만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비교를 해보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비교해 볼게요. 자, 지금 콘덴서하고 리액터는요, 움직이는 친구들이에요? 가만히 있는 친구들이에요? 가만히 있는 친구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정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전력용 콘덴서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스테이릭 콘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테이릭, 정지형이다, 정직이다. 그리고 동기조상기는 뭐예요? 로터리, 회전기죠.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때 그럼 정지기가 비싸겠어? 회전기가 비싸겠어? 회전기가 훨씬 비쌉니다. 비교 불가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럼 동기조상기는 뭐냐? 혹시 전기 기기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또는 전력공학에 배우셨겠지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는 뭐예요? 동기전동기를 무슨 운전하는 거야? 무브와 운전시키는 거죠. 무브와 운전을 시켜서 진상과 지상을 둘 다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진상과 지상 둘 다 가능하고, 콘덴서는 진상만 가능하고, 리액터는 지상만 가능하죠. 얘는 이제 진상만 가능하고, 얘는 지상만 가능하고, 얘는 둘 다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얘는요, 연속적으로 제어가 되죠. 얘는 뭐예요? 불연속. 얘는 불연속. 요렇게. 그 불연속적이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단계적 또는 계단적이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같은 경우.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때요? 좀 어렵겠죠? 어렵다. 얘는 용이하다. 얘도 뭐예요? 용이하다. 그 다음에 전력 손실 같은 경우 어떨까요? 얘는 뱅뱅뱅 돌아가니까 전력 손실이 크겠죠.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전력 손실이 작겠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한다면 바로 이거죠. 시충전 또는 시송전. 내내 같은 이야기인데 물론 이걸 또 깊게 공부하게 되면 한없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공부할게요. 시충전, 시송전은 쉽게 말해서 시운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얘는 가능하다, 얘는 불가능하다. 얘 저렴하니까 시운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동기조상기라는 논점이 나왔을 때 탁 하고 튀어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보기를 한번 읽어보면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전압 조정 설비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병렬 콘덴서는 진상 능력만을 가지며 병렬 리액터는 진상 능력이 없다. 맞는 말이죠. 이거 기사 시험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기사우산기 똑같은 문제였어요. 동기조상기는 무효 전력의 공급과 흡수가 모두 가능하여 진상 및 지상 용량을 갖는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자 3번 틀렸죠. 동기조상기는 조정의 단계가 연속이었어, 불연속이었어요? 연속적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병렬 리액터는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또는 지중선 계통의 충전 용량을 보상함으로써, 지금 장거리잖아, 장거리. 장거리에서는 R, L, C, G 모두 다 고려하죠. 여기 C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즉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그리고 여러분 지중전선로에서 뭘 쓰죠? 케이블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중선과 장거리에서는 다 C가 커진단 말이야. 그럼 C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충전 용량이 커져요. 충전 용량이 커지면 제수 온팡직이 없으면 페넌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상하기 리액터, L을 달아준다. 예,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8번. 썰렁한 계산 문제네요. 수용률에 관련된 계산 문제. 그럼 수용률이 공식이 어떻게 돼요? 설비 용량분의 최대 전력이죠. 최대 전력. 이렇게만 쓰고 문제 바로 확인하면 설비 용량의 합계가 얼마래요? 3kW래요. 최대 전력이 얼마래요? 2.1이래요. 그럼 만약에 이제 퍼센트로 물어봤으면 곱하기 100만 하시면 되죠. 그럼 70% 정도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실제 이제 또 여러분께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설비 용량의 합계가 3 이렇게 나왔잖아요.
너무 친절하게 줬죠. 원래는 이렇게도 많이 나와요. 설비용량이 몇 킬로와트, 몇 킬로와트, 몇 킬로와트, 몇 킬로와트짜리가 있다. 보통 서너 개 이야기해줘. 그럼 서너 개를 다 합쳐서 요 분모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죠. 얘는 아예 그 합계를 아니라 합계를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여러분 제발 이 문제 맞춰주세요라고 출제자가 낸 거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9번 보시면 전력선과 통신선의 자, 키워드가 이제 상호 인덕턴스네요. 발생되는 유도장애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시험장 가서 실수 안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유도장애 요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돼. 우리가 이제 유도장애라고 하죠. 유도장애. 유도장애는요. 크게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 주셔요. 전자 유도장애와 그다음에 정전 유도장애. 요렇게 일단 두 개로 구분을 해 주셔야 돼. 그럼 각각의 키워드만 기억해도 이런 문제 나오면요.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얘는 무슨 전류예요? 예, 영상전류죠. 영상전류가 키워드죠. 얘는 뭐예요? 영상전압. 영상전압이 키워드죠. 여기는 전자 유도전압. 얘는 뭐예요? 정전 유도전압.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죠. 얘는 뭐예요? 상호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상호 정전 용량. 그냥 C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분은 여러분께서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한 단계 나간다면은 전자 유도전압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정전 유도전압 구하는 공식.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는 선로의 길이에 비례하지만 얘는 선로의 길이와 관계가 없다. 네, 여기까지 하면 거의 뭐 퍼펙트하게 거의 올모스트죠. 거의 유도장애 관련된 거는 꽉 잡았다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키워드가 뭐였어요? 상호 인덕턴스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자 유도장애로 넘어가는 거죠. 자, 10번 가겠습니다.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논점이 전력 원선도. 요 문제 역시 기사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자,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어요. 자, 정답은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이다. 과도 안정 극한 전력 알 수 없고요. 자, 또 뭐 알 수 없죠? 그죠? 코로나 손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안 바뀌어요. 항상 얘네들이 바뀌지. 그러면은 코로나 손실이 보이든 또는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이 보이면 얘네들이 정답이 된다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력 원선도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 말로 설명하는 문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전력 원선도 그릴 때 가로축과 세로축은 뭐로 되어 있냐? 가로축은 뭐예요? 유효 전력이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뭐예요? 무효 전력이죠.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말로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전력 원선들을 작도를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하냐? 송전단, 그리고 수전단, 전압을 알아야 이 전력 원선들을 작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회로 정수, ABCD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회로 정수를 알아야 또 이렇게 전력 원선도를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력 원선도에서 반지름. 반지름 어떻게 구하냐? 반지름 로는 B분의 ES ER이다. 여기까지.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께서 전력 원선도 공부하실 때 함께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우리나라의 특고압 배전 방식이죠.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뭐예요? 우리나라 특고압 송전이라고 했어요? 배전이라고 했어요? 지금 배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3상 4선식이다. 여러분 여기다 플러스 추가로 참고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전선량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전기 방식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봐도 정답이 뭐예요? 3상 4선식이 정답이에요. 뭐 이것도 시험에
잊을만 하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요 삼상삼선식은 뭐에서 물어보냐? 얘가 바로 우리나라 송전솔로죠. 우리나라 송전솔로 대표적인 공칭전화 154, 345, 765kV죠. 우리나라 이렇게 송전솔로의 전기 방식은 대표적으로 뭘 쓴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삼상삼선식이다. 그래서 삼상삼선식은 송전, 삼상사선식은 배전 이렇게 구분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번 갈게요. 이거 간단한 문제인데요. 전선의 굵기가 균일하게 하고 부하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배전솔로의 전력 손실은 그럼 이제 나오겠네. 어느 지점에 전체 부하가 송전단으로부터 전체 전솔로 길이의 어느 지점에 집중되어 있을 때 말단 집중부하죠. 이걸 집중부하, 말단 집중부하일 때 전력 손실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 이거 어떻게 표로 정리했었죠? 자, 첫 번째가 이제 전압 강화죠.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전압 강화를 물어볼 수도 있고 뭘 물어볼 수도 있어. 전력 손실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표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빠르게 다시 한번 표를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은 비교할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전력 손실, 죄송해요. 전력 손실. 자, 요거를 제가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깎고 했네요. 자, 여기가 이제 말단 집중부하일 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균등부하 배치할 때, 균등부하 배치를 했을 때, 얘는 이제 전압 강화를 비교할 거고요. 전압 강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력 손실. 그럼 우리가 이 표를 어떻게 기억했었죠? 전압 강화 기준으로 얘가 이제 1인 거죠. 그럼 균등부하게 되면 전압 강화는 반땡 2분의 1, 전력 손실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로 된다. 이거 증명을 수업 시간에는 보여드리죠. 그죠? 적분을 해야 돼요. 아유 머리 아파. 그래서 이렇게 외우고 끝내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말단 집중부하고 균등부하고 전력 손실을 비교했어요. 전력 손실을 비교했으니까 얼마라고 해야 돼요? 3분의 1로 간다더라.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여기 전압 강화가 말단 집중부하가 1이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좀 썰렁하지만 여러분 이런 공식 알고 계시지 않아요? 삼상삼선식에서 전압 강화 2는 루트 3의 i에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 공식 알고 계시죠? 얘가 말단 집중부하를 기준으로 만든 공식이야. 그래서 만약에 균등부하랑 그럼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은 그 결과값이 균등부하 결과값이 나온답니다.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다음 중 표준형 철탑이 아닌 것은 이건 이제 표준형 철탑을 알고 있어야겠죠. 직선형, 각도형, 인류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보강형 또는 내장형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형이고 내선 철탑은 표준형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14번. 되게 썰렁한 문제인데요. 되게 길어 보이니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죠.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변전소에서 수용가에 공급되는 전력을 끊고 손해기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경우와 점검이 끝난 후 차단기와 단로기를 개폐시키는 동작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은 이제 차단기와 단로기 이제 조작 순서다 이런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자 여러분 요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단로기야. 단로기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죠?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하죠. 그래서 약호를 뭐라고 그래? DS라고 합니다. 이러한 약호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단로기의 역할이 뭐예요? 단로기 역할이 무부하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무부하시라는 것은 무전압 상태를 얘기하죠. 무부하시에 선로를 유지 또는 보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폐기다. 요게 간단한 단로기 역할이죠. 특징은요. 첫 번째, 부하전류 개폐할 수 있다 없다? 큰일 납니다. 부하전류 개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전류 또는 고장전류 당연히 개폐하지 못해요. 왜 개폐하지 못합니다?
엄청나게 아크가 생겨요. 근데 아크 소호 능력이 있다 없다? 아크 소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하 전류, 사고 전류 차단하지 못하고 무부하 시, 즉 무전압 상태에서만 얘를 개폐할 수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논점으로 나오는 게 자 그렇다면 자 DS와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있을 때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냐? 그럼 여러분 정전 시에 조금 칸이 부족하네요. 어떡하죠? 예, 여기다 쓸게요. 자 여기 좀 지우고 자, 두 번째 달로기하고 이제 차단기 조작 순서인데 자, 조작 순서를 먼저 점검할 때 점검 시 그러니까 점검할 때다라는 것은 이제 고치려고 한다. 그때는 뭐 해야 돼? 예, 반드시 서킷 브레이커부터 오프 시켜야죠. 전원을 죽여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달로기를 오프 시킨다. 그래서 일단 유지보수의 시작과 끝은 차단기예요. 그래서 차단기 먼저 열고 자 무전압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달로기를 열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되면은 전원이 살아있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달로기 제끼잖아요. 그럼 요단강 건너야 돼요.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달로기까지 이제 오프가 안전하게 잘 됐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선로에 충전된 충전 전류를 대지로 다 빼줍니다. 빼주고 나서 이제 유지 보수를 하죠. 그럼 유지 보수가 다 끝났어요. 그럼 개통 살려야겠죠. 그걸 이제 투입시라고 할게요. 그럼 투입시는 순서가 거꾸로죠. 뭐부터 넣어야 돼요? 달로기를 넣고 마지막에 차단기를 온 시킨다. 요거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말로 정리하면 유지 보수의 시작과 끝은 뭐예요? 차단기죠. 시작과 끝은 뭐다? 서킷 브레이커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작업을 하려면 차단기 먼저 내리고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차단기를 투입하는 거다. 요거 순서 기억하십시오. 2차 실기에서도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쩌고저쩌고 읽어봐요. 읽어보면은 어디로 이제 정답이 되냐? 아마 네 번째였나요? 다시 한번 네 번째를 볼게요. 점검 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유지 보수를 하려고 해요. 차단기로 부하 회로를 끊고 난 다음, 즉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차단기로 부하 회로를 끊고 난 다음, 진짜 뭐부터 끄겠다? 서킷 브레이커를 오프 시키겠다. 그리고 나서 달로기를 연다. 달로기 DS를 오픈시킨다, 오프시킨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점검 후에는 이제 개통을 살리겠죠. 그때는 이제 달로기를 DS를 넣은 후 온시키고 그다음에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를 온시킨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보시겠지만 차단기가 시작과 끝으로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런 문제 보기 위치도 안 바뀌어. 걱정하지 마세요. 딱 이 문제 나왔다. 그럼 끝번부터 읽어봐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코로나 방지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먼저 보면은 복도체를 사용한다. 내 코는 복코다라고 했으니 뭐 1번이야. 아주 부드럽게 가고요. 그 다음에 가선금구를 개량한다. 여러분 가선금구를 개량한다. 맞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송전술에서 사용하는 금구류 쇳덩어리 된 기구리가 있어. 자, 요게 이제 제가 썰렁하지만 삼각요크를 그린 건데 이렇게 뾰족하게 안 만들어. 이 뾰족한 곳에서 방전이 잘 일어나죠. 코로나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뾰족하게 안 만들고 좀 오버해서 그리면 끝에를 이렇게 라운딩 처리를 해요. 둥글게. 그러면 여기서 지직하고 덜 방전이 돼요. 원래 뾰족한 데에서 전개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가선금구를 개량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전선의 바깥지름을 크게 한다. 오, 이거 맞는 말이죠. 전선의 바깥지름을 크게 한 게 복도체 사용한 거죠. 뭐냐고요? 자, 그러면은 오랜만에 공식 한번 써볼까요? 코로나 임계전압 E0는 24.3에 M0에 M1에 델타에 D에 로그 10에 R분의 D야. 그럼 여기서 E0가 코로나 임계전압이잖아요. 코로나 임계전압은 클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클수록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D가 전선의 바깥쯤이야. 얘가 크려면 얘가 커져야지.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전선의 바깥지름을 크게 한다. 또는 ACSR 전선을 사용한다. 이거 다 코로나 임계전압 높이는 거죠. 그래서 3번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럼 정답을 찾으면 4번이 틀렸네요. 4번 보시면 선간거리를 감소시킨대. 지금 여기에서 분자 얘가 선간거리잖아요. 얘가 감소가 되면 이 로그 10의 R은 이 로그 함수 자체가 작아지겠죠. 이건 꼭 수학을 몰라도 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답 4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16번. 어우, 땡큐네요. 네,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저는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올 때는 마음이 가벼워져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함께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송전선의 4도체인 경우 송전상원의 기하학적 평균거리는 여러분 지금 몇 도체라고 했어? 4도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등가 성간거리 제가 좀 무식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일직선 수평 배치일 때 등가 상간거리 D2는 어떻게 구해요? 3 루트 2D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각형 배치일 때는 어떻게 구하죠? 등가 상간거리 D2는 6 루트 2의 D였죠. 맞습니까? 그리고 6 루트 2를 지수로 쓰면 어떻게 돼요? 2의 몇 승? 6분의 1승.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지수로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고요. 뭐 이랬든 저랬든 요거다. 이게 무슨 모양이야?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정답은 아주 썰렁하게 6 루트 2다. 이거 여러분 시험장 가서도 무조건 찍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6이요. 경우의 수야. 등가상관을 구할 때. 이거 왜 선생님 경우의 수가 왜 6가지예요? 아니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경우의 수 6개죠. 그래서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제5고조파를 오케이. 고조파 나왔네.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 용량의 몇 %짜리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냐. 이론상은 몇 %예요? 이론상은 4%야.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4%가 없네요. 그 말은 실무값 실제 몇 프로 적용하냐? 5에서 한 6% 적용한다. 이거 계산 문제로 나올 때도 있는데 이건 이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이 수치로 물어봤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3고조파도 사실 직렬 리액터로 제거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제3고조파를 제거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변압기 무슨 결선? 그렇죠. 델타 결선을 한다더라. 요거까지 함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직렬 리액터 용량 결정할 때요. 그 근거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5ωL은 5ωc C분의 1이다. 여기서 ωL만 남겨놓고 옆에 있는 5를 이 짝으로 보내주면 25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럼 여기에서 25분의 1을 소수로 표현하면 0.04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오메가 C분의 1을 XC라고 할게요. 그럼 이런 얘기야. 스토리가. 콘덴서 용량이 몇 프로? 4%짜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값이 4%가 나왔던 겁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근거식도 1차 때부터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주셔야 2차 때 편합니다. 1차 백날 빨리 합격해봐야 2차 필요. 1차 중요해요, 여러분. 답만 딸딸딸 외우는 거 한계가 있어요. 어디에서 한계가 있냐? 2차 실기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래도 이론을 설명을 많이 해드린 이유는 2차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나 급하니까 1차부터 빨리 붙어야 되지. 1차 빨리 붙어놓고요. 2차에서 계속 떨어지면요. 와,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1차 때 내가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꼼꼼히 공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오버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문제다 이 정도는 좀 피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18번 가겠습니다. 자, 송전선에서 복도체를 사용할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코로나 손실이 경감된다. 그렇죠?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코로나가 방지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면 코로나 손실도 경감이 되겠죠. 그럴듯합니다. 그 다음에 복도체를 사용하면 L값이 작아지고 C값이 커진다고 그랬죠. 그럼 L값이 작아진다는 것은 리액턴스 성분이 작아진다는 거야. 그럼 리액턴스 성분이 작아지니까 안정도가 커지고 송전 용량이 증가한다. 맞는 말이죠. 왜? 여러분 이게 송전 용량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해요? PS는 X분의 VS의 VR의 사인 델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X가 뭐예요? 리액턴스잖아요. 유도성 리액턴스. 얘가 작아지면 송전 용량 어떻게 돼요? 커지죠. 송전 용량 커져?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안정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선의 인덕턴스는 감소하고 그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은 증가한다더라. 맞는 말입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단도체 인덕턴스 L인 0.05에 플러스 0.4605에 로그의 10의 R분의 D였어. 단위는 뭐 미리, 헬리, 퍼, 킬로미터 단위 생략할게요. 자, 여기 이제 단도체일 때고 여러분 다도체 또는 이도체 이상 복도체일 경우에 LN이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했어요? 0.5 나누기 N 플러스 0.4605의 로그의 10의 등가 반지름 분모 R2분의 뭐 D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딱 봐도요. 지금 0.05를요. 도체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병렬 회로수거든요, 이게. 아무튼 도체수로 이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나누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복도체를 사용하면 L 값이 무조건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 L하고 C는 반대잖아요. 그럼 C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는 말. 3번이 틀렸네요. 정전 반발력. 여러분 반발력은 전력광에서 없다고 했었죠. 전기자격에서는 반발력이 있을 수 있는데 전력광에서는 다 뭐예요? 흡인력이라고 그랬죠. 흡인력. 그래서 소도체 간의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더라. 이게 이제 단점이었고. 그래서 이제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이런 스토리가 쭉 나왔던 겁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9번 갈게요. 영상별류기를 사용하는 계정이네. 자, 영상별류기. 영상별류기는 무슨 전류를 검출하는 거야?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영상분 전류가 포함되어 있는 게 무슨 사고인데요? 그렇죠. 일선 지락 사고였죠. 일선 지락 사고 시 흐르는 지락 전류 IG는 3의 I의 제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선 지락 사고 시에 그 지락 전류 검출한다. 영상 전류 검출한다. 영상 전류 검출한 게 뭐다? 영상 별류기다. 영상 별류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ZCT. 좋아. 그러면은 영상 전류를 검출했다고 쳐. 그러면은 얘가 그 시그널을 누구한테 보내주냐? 바로 지락 계전기한테 보내자. 지락 사고 났을 때 삐리릭 삐리릭 하고 동작하는 게 이제 지락 계전기, 그라운드 릴레이, GR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스토리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했었죠. 자, 여기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있어요. 서킷 브레이커가 있고, 자, 여기에 비접지 계통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제 ZCT가 있어요. 여기 이제 ZCT 심벌인데 얘가 ZCT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GR 지락 계전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또 어딘가에 이렇게 차단기 트리코일과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어디에서 뭐 운이 나빴나 봐. 그래서 일선 지락이 발생했어요. 그럼 일선 지락이 발생하면 지락 전류가 흐르겠죠. 그 지락 전류를 검출해서 지락 계전기한테 보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럼 지락 계전기는 최종적으로 트리코일을 여절시켜서 차단기를 트립시키겠죠. 자, 요 스토리 가지고면 지락 계전기 GR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만 더 힘내주세요. 라스트입니다. 가공지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직경례에 대해서는 특히 유효하며 전선 상부에 시설되므로 뇌는 주로 가공지선에 내습한다. 그러려고 철탑 상부에 우리가 설치하는 거죠. 철탑이 있으면은 자, 철탑 맨 위에 이렇게 얘가 이제 가공 지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가공지선 뭘로 우리가 어떤 전선 쓰죠? ACSR 전선 쓴다고 그랬었죠. 요즘에는 이제 ACSR 전선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강연선이에요. 그 이제 강연선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가공지선은 강연선, ACSR 등이 사용된다. 맞는 말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차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전성이 좋은 전선을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도대체 어디가 틀렸죠? 마지막 문장이 틀렸네요. 가공지선은 전선의 차폐와 진행파의 파고값을 여기서 여러분 진행파가 여러분 서지라고 생각하세요. 서지를 크게 한다? 큰일 날라고. 그래서 정답은 말도 안 되는 4번이 정답이고요. 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애자령 끝에 여기 전선이 있고요. 애자령 끝에 여기 전선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요때 요 이르는 각도.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차폐각이죠. 가공지선 논점 나오면 꼭 차폐각은 잊지 말아주세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가공지선에서 이 차폐각은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아요? 그쵸? 작을수록 좋다더라. 단 건설비는 올라갑니다.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공지선까지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해설을 들으시면서 나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좀 궁금한데요 라고 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질문 남겨주시고 대산정병원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